집값이 역대 보지 못한 만큼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지금 시기가 역대 최악의 시기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역대 최고의 집값 거품이죠. 글로벌 금융위기 때랑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굉장한 거품이다. 사실은 월급이 오른 것보다 집값이 오른 게 당시 대비로 한 10년간 오른 거 비교해보면 훨씬 더 빠르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역대 최초로 인구가 감소하는 시기죠. 이번 하락장에서는 처음으로 인구 감소 그리고 생산 가능 인구 감소 때 처음으로 맞는 하락장이라서 굉장히 길게 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세계 추세가 유동성 확대하는 추세에서 이번에 유동성 축소하는 추세로 바뀌었더라.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금융위기 뭘로 극복했어요? IMF는 뭘로 극복했을까요? 돈을 풀어서 극복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서 돈을 풀었다 이런 점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 전반적으로 세계적인 위기가 왔었죠. 모든 나라가 다 위기가 왔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IMF 당시에 미국에서 금리를 올리면서 아메리카 대륙부터 동남아시아, 동아시아 해가지고 러시아까지 올라갈 정도로 전반적으로 많은 나라들에게 위기가 왔었고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시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었죠. 자, 글로벌 금융위기도 터진 다음에는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습니다. 당시 미국이 이제 유동성 만능주의가 됐던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라고 보실 수 있죠. 세계적인 추세가 그렇게 바뀐 이유도. 그래서 미국에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뭘로 극복했어요? 돈을 풀어서. 그리고 일본에서도 뭘로 극복하려고 했어요? 미국 하는 꼴 보니까 돈 풀면은 좋다. 돈 풀면은 화폐 가치가 낮아지니까 수출하기도 용이해지지 않겠냐. 이런 생각으로 미국과 똑같이 금리를 낮추고 돈을 풀었던 곳이 일본이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도 돈을 너무 많이 풀었을 때 생기는 문제점을 알았기 때문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동성 축소를 들어가다가 코로나가 터지니까 그래? 그럼 돈 풀어서 또 극복하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돈을 풀었는데 빨리 극복하려고 너무 많이 풀었죠. 그러니까 유동성 함정이 이번에 제대로 터졌더라. 그러면서 이번에는 세계적으로 자산시장이 침체가 되더라도 돈을 풀어서 경기를 살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요 이제 자산시장 침체가 됐다. 보통 이제 경기 침체가 심각해지는 상황일 때 보통 많이 나오죠. 그랬을 때 이것을 극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데 유동성을 푸는 것도요 그냥 유동성을 푸는 데만 집중을 하느냐 일본처럼 아니면 미국처럼 유동성을 풀어서 생산과 소비가 돌아갈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푸느냐 이 차이인데 결국에는 여기서 자산시장이 다시 클 수 있는 방법은요 성장을 하느냐 아니면 다시 유동성을 푸느냐 이런 데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 형식으로 유동성을 풀어서 성장을 어느 정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축소를 하는 경우로 들어갔었죠. 그렇게 될 경우 이때는 수요가 견인을 한다. 그냥 다시 유동성을 풀면은 요거는 뭐예요? 비용만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 꼭 인플레이션에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자산시장에도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수요 견인으로 자산이 상승하느냐 혹은 비용 상승으로 자산이 상승하느냐 이런 차이인 거죠. 그런데 비용 상승으로는 인플레이션은 일어나더라도 자산 상승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대표적인 예시가 일본 같은 경우 진짜 미친듯이 코로나 이후 풀기 전까지는 자산도 거의 성장하지 않았다. 오히려 저성장으로 갔죠. 문제는요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노믹스 이런 거 안 나오죠.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동성을 풀었고 요걸로 이제 기업들이나 이런 곳이 성장해서 이게 소비나 임금 인상으로 돌아가면서 소비가 활성화되고 그런 식으로 발전하니까 다시 유동성을 축소하고 이런 형식으로 갔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대표적으로 비교할 만한 게 아베노믹스냐 초이노믹스냐 요거죠. 경제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돈 풀면 해결되겠거니 미국처럼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 차이점이 있죠. 미국은요 소비국가예요. 미국은 무역 적자가 계속 나는 걸 달러로 극복하는 나라죠. 우리나라는 아니에요. 일본도 성장을 하던 당시 지금 소비 국가예요? 일본도? 엄밀하게 말하면 일본도 수출 국가예요. 과거에 성장했던 것도 수출을 잘해서였고 그러다가 플라자 합의 이후에는 자산 뻥튀기로 호황을 잠깐 누렸지만 그 이후에 결국엔 수출이 뒷받침되지 않고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으니까 붕괴가 된 거고 그래서 이런 형식이 다시 나오지 않으려면 요거를 미국 형식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는 방법을 지향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게 안 되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 침체가 장기화될 수밖에 없는 이유 저성장이 되면서 장기 침체가 되면요 자산시장이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다. 그게 일본의 사례예요. 성장이 다시 뒷받침이 되느냐 안 되느냐. 자 그랬을 때 지금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죠. 5월 소비자 물가는 5.4% 그리고 6월부터는 6% 이상이 전망되고 있는 상황이다.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소비가 감소되고 있어요. 보통 이제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소비가 늘어나면서
공급이 뒷받침되지 못하니까 물가가 상승하는데 뭐라 그래요? 공급망 차질, 그래서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물론 이런 것도 있지만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고 있는 거죠. 그래서 물가 때문에 오히려 소비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서 심리지수는 100 아래로 떨어지고, 즉 소비는 활성화되고 있지 않으니까 경제가 똑바로 돌아가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결국에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여력을 만들어줘야 되죠. 그래서 인상률 이번에 최저임금 5% 인상을 했는데 노사 모두 불만이더라. 사장은 많이 올리면 안 좋죠? 그래서 문재인 정부 죽어라 깐 것도 이런 식이기 때문에 최저임금 10,000원 맞춘다고 하니까 임금 올리지 않아야 될 108가지 이유들이 언론에서 계속 나오고 있죠. 물론 임금 상승이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키긴 합니다. 근데 그 임금 상승이 왜 물가를 가속화시키느냐, 그걸 봐야 되죠. 임금이 올라가면은 뭐가 올라가요? 생산자 비용도 올라가죠. 생산 단가도 올라가니까 물가 상승을 가속화시킨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소비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일단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으로 금리를 더 빨리 올려야지 임금까지 막아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금도 5% 올랐는데 뭐예요? 물가가 오른 만큼 따라가지 못했다. 왜? 물가 상승률이 6%인데. 특히 5월에 5.4%, 6월에 6% 넘어갈 거고, 그 다음에 체감 생활 물가지수는 6.7%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임금 상승이 마이너스 상승이라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뭐예요? 자산시장, 그 다음에 생활지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임금은 억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금 인상, 자제, 고물가, 임금 상승, 악순환 우려. 자, 물가를 잡는 방법 많이 있는데 임금을 억제하게 되면은 많은 근로자들이 소득 상승이 저하되면서 전반적으로 경제가 잘 안 돌아가게 되죠. 문제는요, 파산이 늘어나고 있죠. 회생 늘어나고 있죠. 기업들도 회생 대신에 파산. 말이 기업이지. 그리고 굉장히 중소기업들 혹은 자영업 이런 쪽에서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거죠. 회생하느니 파산한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회생 완화해준다든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올 거예요. 아니, 국가 돈으로 갚아주는데 왜 완화해줘? 파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대부업체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왜 이래요? 생활비만큼 벌지를 못하니까. 그런데 이자는 비싸니까 나갈 돈은 많고 물가도 팍팍 올라가고. 그런데 임금을 억제하래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비가 위축되죠. 지금 물가 상승 그리고 임금 억제로 인해서 소비가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영업 이런 데가 붕괴가 심각해지죠. 편의점 가서 사 먹을 거 대형 마트 가서 조금 더 싸게 사고, 식당 가서 시켜 먹을 거 그거 사가지고 집에서 저렴하게 만들어 먹고, 비싼 거 사 먹을 돈 가지고 라면 사가지고 먹고, 이런 식으로 되죠. 그러면서 소비가 계속 감소되니까 자영업들은 그만큼 매출이 안 나오죠. 붕괴됩니다. 붕괴되면 어떻게 돼요? 일자리 다시 감소하죠. 일자리 감소되면 어떻게 돼요? 소득이 감소되죠. 다시 소비 위축. 그래서 임금 상승은 요걸 깨기 위해서 여기서 임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물가를 잡기 위해서 대기업 규제는 풀어주고 법인세 낮춰주고 그러면서 임금은 억제해라. 근데 문제는요, 다른 자산은 그렇다 칩시다. 부동산 같은 경우는 누가 많이 사요? 부동산이 왜 다른 주식이나 코인보다 불패 심리가 나오느냐?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이게 거주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여기 뭐 주식, 코인, 여력되는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여력 안 되는 사람들도 부동산은 무조건 사든가 아니면 전세를 들어가든가 월세를 들어가든가 시장에 참여는 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이 부동산을 떠받들여 주고 있는 게 투기 수요가 대부분 떠받들여 주고 있느냐? 아니죠. 실수요가 받쳐주고 있는 거예요. 왜? 투기 수요들의 자금도 다 전세에서 나오니까. 그러면은 이 실수요들, 내 집 마련 수요나 혹은 전세 수요들, 이들의 소득이 감소되고 소비가 위축되고 유동성이 계속 빠져요. 돈을 모으기도 힘들고 돈을 모으기는커녕 오히려 파산이나 회생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자영업 해가지고 돈 잘 벌던 사람들도 이런 것들이 돌면서 한계를 맞이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 떠받들여주고 있는 유동성이 붕괴가 된다. 근데 문제는요, 붕괴가 되더라도 계속 유입되는 수요들이 있었죠. 다시 새롭게 들어오는 청년층, 사회 초년생들, 이런 수요들이 늘어나면서 받쳐주고 있었던 거다. 여태까지는 경기가 침체가 돼도. 그런데 이들이 수요가 줄어들고 있고요, 이들이 이미 회생과 파산을 막고 있습니다. 이런 데서 말아먹어서. 근데 부동산이 뜰 수가 있느냐? 장기적으로. 한번 말아먹고 한번 회생하고 한번 파산한다든가,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한번 크게 맞으면 끝나죠. 근로소득으로 1억 모으기 쉽나요? 근데 자본소득으로 1억 모으니까 그러면 1억 더 투자해서 여기 1억 빌려가지고 투자하고, 그러다가 한 번에 자산 다 날려버리면요, 다시는 재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리도, 자, 여기는 KB, 그 다음에 부동산원, 여기보다 여기서 무조건 올라간다는 이야기 더 많이 나왔었죠. 왜? 부동산 업체니까. 그런데 전망도 하락 전망이 상승 전망을 넘어설 정도로, 드디어 여기서도 이미 KB 매수 우위 지수나 부동산원 매매 수급 지수는 이미 하락 전망이 더 커졌는데 지금은요, 여기까지도 이제 하락 전망이 올라왔다는 거.
근데 문제는요, 하반기 때 상승할 만한 빅 이벤트가 있느냐? 하반기 때 빅 이벤트들 뭐 있어요? 오늘부터 DSR 3단계, 7월에 빅스텝, 8월에도 빅스텝 갈 수도 있습니다. 미국이 또 자이언트 스텝하고 물가 상승률이 안 잡히면 적어도 12월까지 모든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를 안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죠. 빅 이벤트? 어떤 이벤트로 이걸 막을 수 있을까요? DSR 폐지? 나라 망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때 한번 자산이 붕괴가 됐는데 대부분의 자산이 뭘로 샀어요? 지금 GDP 대비 가계부채 100% 넘어갔죠?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200% 넘어갔죠? 이 정도로 빚더미로 지금 부동산 가격을 떠받치고 있는 건 대출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집값이 떨어지면요, 대출이 빠지는 게 아니라 자산이 빠집니다. 10억짜리 집에서 7억 내가 대출을 주고 3억 내 돈 가지고 들어갔어요? 근데 얘가 7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나도 30% 잃어서 2억 1000 되고 대출도 30% 잃어가지고 4억 9천 되고 이런 상황이 아니고 대출은 그대로 7억이 남고 내 돈만 빵원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출이 잔뜩 꼈는데 그 상황에서 붕괴가 되면요, 굉장히 파산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뭐 안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오고 있죠. 자산시장 붕괴로. 그런 일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게 솔직히 말하면 자산시장 붕괴 시작되었다는 신호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런 안 좋은 선택을 하기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결론 뭐예요? 이제 집값은 이번처럼 안 된다. 생산 가능 인구 감소, 처음으로 시작해보는 강력한 유동성 감소, 그리고 부채로 쌓아 올렸던 게 붕괴가 되면은 뭐만 날아간다? 자산만 날아간다. 근데 누구들이 많이 당했어요? 청년층, 사회초년생들. 이들이 나중에 10년 동안 뒷받침 돼가지고 올려줘야 되는데 이들이 붕괴가 되고 있다. 그러면 이들을 활성화시키느냐? 임금 억제하죠. 그러면 결국엔 수요 견인도 안 되고, 그러면 나중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려면 빚이 늘어나려고 해도 이제는 DSR로 막히죠. 소득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임금을 억제해요? 그럼 나중에 대출도 못 늘려요. 지금 안 올리면 마찬가지죠. 어쨌든 간에 지금 물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 임금을 억제하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부동산 시장을 다시 상승하지 못하게 억누르는 요인이 된다. 이런 부분까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지금이 역대급 고점이다. 그리고 이번에 붕괴됐을 때 10년 뒤에 다시 오르겠거니 이런 생각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